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요새요 신문을 읽다 보면 헤드라인에 오타가 났나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땡땡땡. 당연히 이재명인가 싶었는데 웬걸요? 한동훈이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땡땡땡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당연히 같은 당 사람인가 싶은데 웬걸요? 이재명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못 보던 일들이 일어나서 어리둥절한데요. 어리둥절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협치와 상생이라는 결실로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제가 제목을 잘못 읽은 걸까요? 대통령 오찬을 거절한 이재명이 아니라 오찬을 거절한 한동훈.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최재봉 교수님. 진짜입니다. 허허. 뭐 좀 놀랄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날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오찬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초청을 했는데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총선 과정에서 한 2번 정도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갈등들이 좀 비춰졌고요. 네. 총선 이후에 책임론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냐 아니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냐. 물론 대리전 양상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논란들 때문에 좀 불편한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모르긴 모르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한테 삐친 걸까요? 토라진 걸까요? 서운한 걸까요? 다 거기서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만 어쩌습니까 지금? 이 총선 참패의 책임 소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간의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독대 오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16일 독대 만찬을 가졌고 네. 이 총선 패배 원인과 국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틀 뒤에나 공개되었는데 그 다음 날 19일에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었거든요. 그동안에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 비판은 거세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셀카 찍으며 대권 놀이나 했다, 폐쇄자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그러다가 지난 20일에는 결정적으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보세요. 시점이 앞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해석이지만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독대 단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지난 16일 날 홍준표 시장과 4시간 정도 만찬, 정말 여유 있게 만찬한 거죠. 저녁 먹은 거잖아요. 밥도 먹고 뭣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한 4시간 만찬이면 정말 넉넉하게 한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사실이 이틀 뒤에 공개됐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점심 먹읍시다 라고 제안한 건 또 그 다음날 19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에서 같이 일했던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분을 대통령이 먼저 만났단 말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좀 서운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뭐랄까요? 개인적인 성격 이런 건 잘 모릅니다만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는 말들이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대단히 또 세잖아요. 그렇죠.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왔다고 언론들이 평가하는 김경률 회계사, 즉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얘기로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공교롭게도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과 독대 만찬한 이후에 굉장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한 발언도 거세졌잖아요. 이렇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독대를 해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아니라 홍준표 시장을 독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들과 만남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약간 형식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연일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고 네. 배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 이후로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SNS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네. 배신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방점을 두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단 사심이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서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반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야, 이게요. 일단 분위기는 심상치 않아요. 보세요. 굳이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형식, 내용도 중요합니다. 형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지난 16일 날 홍준표 시장과는 독대로 만찬을 했어요. 4시간 정도. 근데 이 19일 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점심 먹읍시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오늘 22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먹읍시다 라고 한 게 그냥 독대 점심 같이 둘이 먹읍시다 아니에요. 비대위원들. 이 선거를 같이 치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 수뇌부들 고생했으니까 오세요 먹읍시다. 뭔가 형식도 다르잖아요. 뭔가 홍준표 시장은 단둘이 먹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묶음으로 먹고 지금 뭔가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김현재 평론가님. 네. 그렇죠. 지금 뭐 잘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특히 정치인들의 만남의 경우에는 그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기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떤 순서로 만나느냐, 점심에 만나느냐, 저녁에 만나느냐, 네. 여럿이서 함께 식사하느냐, 혼자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누가 보기에도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형편인 것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결과 원하는 소기의 결과를 얻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패라는 용어도 쓰시는데 네. 이렇게 됐다면은 사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성찰하고 서로를 다독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길을 이끌어 나갈까에 대한 논의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홍 시장의 경우에는 총선 직후부터 연일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이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심한 발언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 떠난 분 아닙니까? 그 뒤에다 대고 계속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홍 시장이라 하면 5선 의원이시잖아요. 5선을 지내셨고 당 대표도 하시고 대권 후보에 경남지사 2번 하셨죠. 시장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야.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임무도 많이 맡았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에서 상당한 혜택을 입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이 차이도 한 20여 살 정도 나는 까마득한 정치 후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잘 추스를 하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와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다 보니까 사실 이 자체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저 내분 양상 아니야? 감정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은 시선을 보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참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돌이켜보면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그러니까 총선 참패했다고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없던 미움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이 될 때부터 뭔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 샀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아니, 홍 시장님.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을 안 하죠. 말 안 듣고 비껴나가니까 인명권자가 화가 좀 나겠죠. 그게 무슨 충돌입니까? 일방적인 상하강인데. 그러니까 그건 충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반기를 강하게 들 수 있는 배짱이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초도 안 해요.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사실 홍준표 시장이 국회의원실 당대표라고 할 때 사실 이른바 비주류 당대표라고도 이제 많이 회자가 됐어요. 그만큼 그때 어떤 표현을 썼냐? 물론 이제 방송용으로는 뭐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정치권에서 많이 쓰니까 홍준표 시장을 본인이 자기를 직접 독고다이, 난 독고다이야, 난 정치적으로 어디 뭐 빚진 거 없는 사람이야 늘 그래왔어요. 근데 보세요, 방금도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인데 그냥 끊습니다. 아침부터 질문이 그러네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뭔가에 막 기죽고 뭔가 눈치 보고 그러지 않는 스타일인데, 평소 스타일인데 언론을 상대할 때도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이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 당, 또 야당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지쳐 있는 상태인데 우리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이 총선 참패, 여당이 총선 참패한 이후에요. 그 주 주말에 벌써 이미 신문에 뭐가 나왔냐? 신임 총리의 누구, 그리고 새 비서실장이 누구 유력이라고 막 신문에 제목이 막 이른바 인사기사 단독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유력하다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지금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진석 카드, 혹시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상이 그렇게 되진 않았던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참패 이후에 총선의 민심과 민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발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정진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친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에요. 그러니까 총선의 민의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야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에 아깝게 낙선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재 아직까지는 의원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대통령한테 좀 직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분이 가셔서 좀 중간에서 야당과의 협조도 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하길 바랬던 건데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이 가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뭐 이번 주 내로 이재명 대표가 만날 것 같다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 거기에 요거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뭐 임명됐다고 해서 뭐 만남 자체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뭐 불발되거나 아니면 만남에서 다룰 이슈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물론 이분이 얼마 동안 비서실장 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또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에만 쓰게 되면 결국은 민심은 더 악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팽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야당도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은 점들은 대단히 아쉬운 점이고 또 하나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지금 정진석 지금 실장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위반 혐의로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받으셨거든요. 네. 물론 2심이 진행되니까 네, 아직 네, 네.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네. 다만 그러나 이런 논란이 있는 분이 또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의 비서실장이 정무 감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비판은 있어 왔는데 이제 그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명됐어요. 물론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명됐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는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만날 것이다 이제 보도 나왔죠. 근데 언제 정확히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하잖아요. 나란히 두 사람이 입을 열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은 만나기 전이어서 그런진 몰라도 뭐 화기애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은 뭐 평온한 상태인데 일단 하재근 비서관님 이런 가운데 나는 왜 빼요? 나는 왜 빼요? 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지금. 바로 조국 혁신단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은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라고 그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뭐 대통령실 구체적인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22대 국회에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조국 혁신당이 제3당 원내 제3당의 위치는 뭐 이거는 뭐 확실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이지만 가정입니다만 와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만남 그림 자체가 일단 와 눈길 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 역사들을 되돌아볼 때 조국 사태로 촉발돼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불려 나와서 대선 후보가 됐고 대권을 거머쥐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더 만약에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장면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독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야 대표끼리 만나는 것은 몰라도 지금 12석을 차지한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교섭단체 구성이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만 해도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그 구성 요건을 조금 하향을 하겠다 해서 뭐 한 10석 정도가 된다면 교섭단체가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교섭단체로서 대표로서 만날 수가 있는데 영끌해도 지금 20석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하향 그것도 지금 조금 변화가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만약에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소수당 대표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이렇게 해서 전부 오시라 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모임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지만 현재 나도 하면서 이제 독대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또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열려 있는 정치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대박 사건 허주현 변호사님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배현진 의원 그러면 뭐예요? 이게 겹경사 맞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일단 거짓말이에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배현진 의원은 약혼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50대 남성 최모 씨가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지금 우기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어디서 주장했냐?
배현진 의원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난달에 배 의원이 조모상으로 가족들과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던 중에 이 50대 남성 최모 씨가 그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나타난 겁니다. 어머나.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요.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행패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남은 가족들은 장례 치르느라고 정신없는 가운데 지금 장례 시작까지 저런 헛소리 행패를 저질러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상황이겠죠. 이 50대 남성 최모 씨라고 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네. 이와 같은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가족분들, 유족분들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최 씨에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이제 고지를 아마 한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서 일단은 귀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허허. 아니 근데 처벌 경고까지 경찰이 했으니까 이 50대 남성이라는 사람 아이고 뜨거워 이제 정신 차렸겠죠 최재봉 교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 정신 나간 사람 정신을 안 차리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지금 네.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의 처벌 경고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요. 온라인상으로도 또 계속 배현진 의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SNS에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과 사귀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뭐 이거 진짜. 이런 주장을 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넘어서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글까지 수백 개 이상 지속적으로 SNS 게시하는 등 아주 못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허주현 변호사 이거 진짜 이 50대 남성이라는 인간은 그러니까 질 자체가 안 좋아.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걸 아무렇지 않게 SNS 공간에 막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SNS에서 뭐 키보드로만 이렇게 하거나 배 의원에게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럼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동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의원에게 자꾸 접근하는 그런 세상에. 어떤 사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찾아간 것도 그렇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를 하고 어머나? 직접 찍은 배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배현진 의원이 지역 행사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에 공개석상에서 아마 지지자인 줄 알고 같이 사진을 찍어줬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데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를 하고 또 조모 장례식장에 찾아갔을 때는요. 온라인에다가 병원에 지금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병원에 간 거, 장례식장에 간 거 이런 것들을 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세요. 안 그래도 22대 총선 앞두고 피습당한 적이 있는 지금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정도면은 불쾌감 차원이 아니라 지금 불안감이 엄습할 거란 말을 지난번에 피습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저를 비롯한 많은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지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하면은 저희 식구들이 엄청 놀라거든요. 낫겠죠? 저렇게 이제 밝은 모습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가족분들은 진짜 가슴 철렁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한 그 공격 부위가 이제 머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미 피습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네. 또다시 이렇게 어떠한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는 네. 이러한 일을 알게 됐을 때 본인도 상당히 무서울 것이고 가족들의 오늘이 걱정도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면 가족 입장에서 아이고 혹시 머리가 좀 아이고 어떻게 좀 충격받은 건가 막 그러잖아요 지금 뭐 네.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럼 가족들도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난달 말에 이제 배 의원 측에서 이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거든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진짜. 네, 고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온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맞아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다. 네.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이게요 온라인상에서만 이런 행위를 한다 해도 지금 오싹할 판인데 오프라인 즉 실제 현장에까지 나타나는 인간이란 말이 이 50대 남성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인간 이대로 가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 배현진 의원 측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합니다. 급기야 경찰이 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후속하기에 이르는데 피의자는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았는지 몰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신병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데 그 혐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입니다. 이 현장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반복해왔고 허위사실, 성적 모욕글 양도 적지 않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적어도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실형은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건요. 아유, 현직 정치인인데 그래도 시민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런 차원 절대 안 돼요. 앞서 배현진 의원도 얘기했지만요. 이거는 정치인 배현진 의원이기 전에 이건 누구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1벌 100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아니 대체 어디서 뭘 했길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 나올까요? 최근 온라인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 같은 어디 경우 보면 사무실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진을 보면요. 테이블 두 곳에 각각 모니터와 노트북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 주변으로 키보드, 멀티탭 그리고 마시던 음료까지 놓여 있습니다. 모니터와 노트북에 가려 얼굴은 안 보이지만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허주현 변호사님이 그 자유로운 사무실 분위기 자랑하려고 직원분이 올리신 딱 그런 사진이구만요, 보니까. 나 이렇게 열일하고 있다. 네. 봐라.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뭐 이런 사진 같잖아요. 또 자유로운 분위기 보세요. 와, 이 사무실 벽지도 되게 컬러풀하고 좋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도 이렇게 열려 있고. 네. 그런데 저기 장소가 문제예요. 저기가 사무실이나 개인 작업실이 아닙니다. 저기가 어딘 줄 아세요? 카페라는 거예요. 어머나?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이용하는 그 카페에서 저렇게 지금 모니터도 2개입니다. 어머나. 멀티탭에 각종 전선에 복잡하게 엉켜있고 거기에 지금 저 가운데 저 멀티탭이죠. 멀티탭 대박 사건. 멀티탭도 지금 막 중간에 올려놓고 여러 개 꽂아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나. 테이블도 2개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어머나. 심지어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하는데요. 작성자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카페에서 제한 안 하는데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도가 지나친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장소가 프랜차이즈 카페라면 여러분이 다 길 가다가 수없이 보시는 그 카페예요. 하재근 평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저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거는 뭐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시켰거나 별도로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을 보니까 일부 반응은 만석이 아니면 괜찮다. 카페에서 제재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다. 이거 너무 한가한 반응들인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도 나왔고 네. 또 일각에서는 프린터가 없는 걸 다행이라 해야 하나? 이건 좀 비꼬는 거죠. 또 저 정도면 PC방을 가든지 공유 오피스를 가야 된다. 그런 반응도 있었는데 최근에 카공족이라고 해서 카페에서 장시간 동안 노트북 같은 거 펼쳐놓고 네. 공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카페에 들어가서 전기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는 이거저거 막 꽂아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렇게 모니터까지 막 대놓고 카페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카페에서요 저렇게 마치 사무실을 연상케 하는 저 대형 이 PC 모니터를 2대나 그것도 저거 말고 뭐 다른 걸 쓰나 봐요. 멀티탭에 저걸 카페 손님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근데 아까 앞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저걸 글쎄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저러다가는 뭐 침대도 갖고 오겠냐. 아이고 피곤하니까 침대 좀 누워야겠다고 침대도 갖고 오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황당한 손님도 있었다면서요, 김현재 평론가님. 네, 역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또 다른 사연인데 네. 이것도 앞선 사연 못지않습니다. 작성자는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런데 이 식당에 어떤 손님이 무를 네. 사가지고 와서 김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치를 해 드십시오가 아니라 김치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뭐 하소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하시면서 가끔씩 아마 오시던 손님이었기는 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의 사연에 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제목만 보면 처음에 시청자분들이 저도 지금 그런 생각했는데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무를 갖고 와서 사장님 이걸로 무 해 드세요가 아니라 이걸로 김치 만들어줘. 이거 대박 사건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나?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예요? 얼마나 네. 황당한 사람이냐면요. 이분이 가게에 중년 남성인데 가게에 오신 거예요. 설렁탕을 한 그릇 먹었어요. 네. 근데 먹으면서 반찬으로 제공된 음식 중에 석박지 김치라고 있잖아요. 맛있겠다.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었던 네네.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오케이. 좋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제공되는 이 석박지 김치를 좀 따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설렁탕이나 뭐 다른 음식에 반찬으로 제공하지만 따로 이걸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판매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어쩔 수 없죠라고 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하.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아니 여기까지 돌아갔으면 그 뭔가 잠잘 때 천장만 봐도 그 석박지가 떠오를 수 있어. 너무 맛있었으면. 그런데 보세요. 석박지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따로 팔면 안 돼요 이랬을까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손님이 다시 가게를 찾아옵니다. 아하. 이번에는 설렁탕을 먹으러 온 건 아니었고 네. 큰 비닐봉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 비닐봉지 안에서 조선무 5개를 꺼냅니다. 오늘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번에 석박지 안 판다고 해서 시장에서 무를 사왔어요. 이 무로 석박지 만들 때 같이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머나. 이 작성자가 당황해서 몇 초간 말을 못하다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러자 손님 어차피 석박지 만들 텐데 이 무도 같이 넣고 만드는 게 어렵나요? 앞으로 주변 지인들 데리고 설렁탕 먹으러 자주 올 테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재차 요청합니다. 네. 석박지 언제 만드냐 만드는 날 자기한테 연락해달라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저장하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전에 허주연 변호사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이게 될 게 따로 있지. 아니 조선무를 5개 사가지고 와서 사장님 이 석박지 맛있는 거 만드는데 보태 쓰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안 팔아요. 어머나 진짜. 사장님이 팔지도 않는다는데 엄마도 아니고 무만 사가지고 가서 뚝딱 만들어내라고 하면 사장님 만든 데 드는 품이라든가 양념이라든가 이런 건 또 어떡할 것이며 다른 손님들이 그렇게 오면 어떡합니까? 상상을 뛰어넘는 분들이 많네요 진짜. 정말 빵당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맛있으면 그 맛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 사장님이 계속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을 하니까 그제야 손님도 포기했는지 알겠다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작성자는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손님이 가게에 또 올까 봐. 아하. 그럼 거절하기도 힘들고 손님이니까 내치기도 어렵고 장사하는 사람이 야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누리꾼들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밥이나 공탕집 중에 유명한 곳들은 이렇게 석박지나 겉절이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도 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한데 그 정도 맛이라고 하면 이참에 따로 한번 만들어서 이윤 많이 해가지고 한번 판매해봐라 이런 의견을 준 사람도 있었던 네. 반면에 무만 있으면 김치가 되는 줄 아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직접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먹어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와 중국집 가고 짜장면 맛있으니까 와 여기 짜장면 맛있는데 그럼 나중에 밀가루 한 포대 사갖고 하고 이거 짜장면 만들어줘. 그걸 뭐가 달라요 그게. 손님의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요. 그 장사하시는 사장님 자영업자분이 누구의 어떤 비선은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좀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대신 드실 때마다 쌍 엄지척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